안녕하세요. 강영선 박사의 은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 2월 6일에 발표한 노사정 합의문을 기초로 하여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란 무엇이고 기금형 제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연금투자 진단 이벤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사정 발표의 주요 내용을 좀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사회적립 의무화에 대한 합의 내용입니다. 퇴직급여 사회적립 의무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하고 2005년도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 공존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만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무방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 회사를 말하겠죠. 단계적으로 퇴직급여의 사회적립이 의무화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 어떤 기업의 흥망성쇠 그리고 가령 부도가 난다든지 사업장이 폐쇄가 된다고 했을 때 퇴직금 제도는 사내에 그냥 장부상으로 정해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이렇게 정립을 해놓게 되면은 어떤 기업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존되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기업이라도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사회에 적립해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단계하고 시기는요, 영세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러냐면 영세 중소기업들이 현재 장부상으로 사내에 그냥 장부상으로만 이렇게 소위 이제 그 장부상에 표시만 해두고 사회에 적립금을 주려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립할 수 있도록 어떤 실태 조사와 그리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실제 어떤 사용자의 퇴직연금 운영 부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교육, 규약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이런 요인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노사적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고 법안이 이제 국회 통과되고 이제 그게 공포되는 과정에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전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사회 적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 조금 이제 그 사용자의 어떤 그 경영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 중요한 소중한 돈이죠. 퇴직급여가 사회에 예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도라든지 어떤 기업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의 퇴직급여가 온전히 보존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요. 그리고 사용자도 사실 어차피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근데 정부가 어떤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하니 차제에 이렇게 사회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에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기금형이라는 것들을 이제 서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기금형의 주요 합의 내용이 뭐냐면 우선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가 확정급여형, 그리고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IRP 제도가 있죠. 근데 확정기여형만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금이라고 하는 건 뒤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는 퇴직급여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계약형이라고 해서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와 그리고 일반 기업체, 사업장이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금형은 조금 더 달랐습니다. 별도의 수탁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건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기금을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30인 이하인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300인 이하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래서 뭐 근로복지공단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 외에 뭐 국민연금공단도 될 수 있겠죠. 공공기관이 개방형 형태로 기금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총 3개의 기금형을 만들어서 좀 더 기금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제도를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오해와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시중에서 많았어요. 왜 사적 재산인 퇴직연금을 국가가 또는 어떤 기금으로 해서 기금형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운용을 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뭐 어떤 가입자 이익하고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 또는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전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했습니다. 이 부분도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책임이라는 걸 강화해가지고 수거권 보호는 뭐냐면, 근로자들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잘 보호되도록 그런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형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돈을 떼일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기금형을 운용한다는 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어떤 실적 배당형 상품,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뭐 ETF나 이런 어떤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손실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의 어떤 퇴직연금 제도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은 그런 구조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금형 제도하고 현행의 계약형 제도를 비교하는 간단한 표인데요. 한번 보시면 계약형 제도는 지금까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하고 사용자는 회사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운용관리금융회사 또는 자산관리금융회사하고 운용관리계약, 자산관리계약을 맺어서 실제로 이게 계약형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두 기관이 일반적으로는 번들 형태로 한꺼번에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은행, 증권회사들이 두 가지 서비스를 다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그리고 어떤 기록이라든지 관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DB 형태든 DC 형태든 이 금융회사에 맡기게 되고요. 그리고 운용은 누가 했느냐? DC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했죠. 자기가 어떤 상품을 매입할 것인지 또는 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DB형 같은 경우는 그걸 회사가 다 했죠. 그렇게 해서 운용되던 체계가 계약형 제도입니다. 반면에 기금형 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이제 수탁법인을 만드는 주체가 뒤에 설명드릴 여러 가지 기금의 형태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탁법인을 만들어 두고 실제 자산운용에 대해서 수탁법인이 위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보관금융회사, 실제로 지금의 어떤 퇴직연금 사업자가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산운용회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용을 위탁하게 되면 여기서 전문적으로 대행해서 운용을 해줍니다. 근데 보시겠지만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뭐냐면 계약형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금형만 한다는 게 아니라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다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나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계약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계약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형을 새로 도입하겠다 그러면은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합의하고 해서 새롭게 기금형도 만들 수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은 내가 기금형으로 할지 계약형으로 할지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기금형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DC형 제도에만 적용을 해요. 그리고 현재 자기가 DB형 가입자다. 그리고 IRP는 개인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DC형 가입자 중에서 자기가 운용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또는 운용을 하기에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금형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금형 전문가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금 종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금융기관 개방형, 두 번째 연합형 기금, 세 번째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드는 주체, 여기서 정확하게 기금을 만드는 주체라고 하면 이 수탁법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드는 주체가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가 수탁법인을 설립해서 기금을 만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업장들이 적립금을 모아서 기금을 여기에 수탁법인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탁법인은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문가인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 운용을 해주세요라고 위탁하는 구조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금융기관 개방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형 기금은 뭐냐면 이건 금융회사가 기금을 만들었어요. 근데 연합형 기금은 특정 사용자가 연합하여 수탁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삼성그룹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새로운 연합형 기금을 만든다. 현대차 그룹에서 새로운 연합형 기금을 만든다. 뭐 대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어떤 비슷한 유형의 뭐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산업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용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연합하여 수탁법인을 만드는 것을 연합형 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나 회사들이 이 기금에 가입해서 어떤 운용을 또 전문 회사인 자산운용회사에 맡길 때 특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연합형 기금은 산업별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 특성을 잘 반영해서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은 뭐냐면 기금을 만드는 주체가 공공기관입니다. 뭐 현행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DC형인데 이렇게 집합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근로복지공단이 지금 돈을 받는 사용자의 어떤 근로자 수가 30인 이하인데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300인 이하까지 확대해 갈 거고요. 지금 논란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공단도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직 이걸 뭐 막는다 또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운용의 주체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처럼 비슷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세 가지 기금형인데 어느 것이 더 잘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좋은 경쟁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노사정이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오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회 적립이 의무화된다. 그랬을 때 앞으로 내가 내 퇴직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 적립이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가능했던 중도 인출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퇴직 후에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자의 선택권은 기존과 같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못 찾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일각에서는 사실은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는 찾지를 못하게 해요. 강제적으로 나중에 연금 형태로만 찾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돈을 언제든지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돈을 중도에 찾게 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노후에 대한 어떤 이렇게 보장 장치가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장기 적립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연금 수령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결국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어떤 중도 인출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기준과 같이 보장된다고 했다고 하면 현재 수준에서의 어떤 세금 페널티 외에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연금 형태로 찾는다든지 나중에 찾게 되면은 뭔가 조금 더 베네핏을 주는 형태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금화를 했어요. 기금화를 하고 특히나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이 운용을 하게 되면은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 돈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급여이므로 이를 기금화하여 운영하는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주가 방수단 또는 특정 정책 수단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목적의 수단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할 것임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여러분들의 돈으로 그리고 마음대로 국가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DC 계좌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어떤 계좌명들이 이렇게 표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돈이 잘 관리하는지 앞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수탁법인에서는 정기적인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탁법인의 어떤 지배구조라든지 어떤 투명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제화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 당국, 뭐 고용노동부나 금융위원회가 되겠죠. 그쪽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기금형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호주의 슈퍼애니메이션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기금형이 발달된 나라가 호주 사례인데요. 호주가 1992년도에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부담이 큰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초연금은 모두가 세금으로 지금 감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어떤 기초연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퇴직급여에 대한 수익률을 올림으로써 노후가 좀 더 보장되게끔 하는 어떤 장치적인 게 필요하죠.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원리금 중심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디폴트 옵션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역시도 제일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차제에 기금형을 도입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 급여의 11%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금하고 투자 수익 그리고 법적 이런 부분들은 법적 인출 연령 도달하기 전까지는 중도 인출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라고 했죠. 특히나 자기 집을 사기 위한 것 그리고 뭐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해야 된다는 것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하는 요건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슈퍼애니메이션도 DC형 확정 기여형 위주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게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정도의 기금이 큰 기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이렇게 기금이 크게 몇 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아마 기금이 여러 개 도입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매년 기금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어떤 적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되게 되면은 기금을 퇴출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도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금형을 기준으로 해서 인기 있는 상품들은 보게 되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형 기금이 어떤 규모라든지 굉장히 이런 것들이 큽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었냐고 보니까 소매형 대비 수수료가 저렴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실제 수익률은 호주의 어떤 수익률을 보게 되면 이게 2023년도 말 기준이에요. 그 기준인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10년 이상 연평균 수익률이
보통 7%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기금의 이름인데요. 1년 수익률 2023년도 보게 되면 제일 잘한 게 9.1%, 제일 못한 게 7.5%입니다. 거의 8%대 전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이게 되고요. 5년 같은 경우는 6%대 중후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10년도 거의 한 8% 정도, 7%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꽤 커지고 있죠. 하지만 이 기금형이라고 게 지금 이제 막 이렇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되는 과정이 앞으로도 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도입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현재 지금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 20대, 30대, 40대는 앞으로 DC형 어떤 기금형에 대해서 기대할 게 있겠지만은 사실 50대 이후에 직장 근무자인 DC형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제도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빨리 도입됐다면 그 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기금형 제도가 실제로 DC형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퇴직 이후에는 이 자금이 전부 다 IRP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기금형 하게 되면 손실에 대해서 보장을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책임을 안 져주는데 이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손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각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보통 10년 이상, 보통 이렇게 기금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시면 알죠.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연 상당 부분 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검증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아마 비슷한 형태로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자기가 찾는 시점 그리고 불입하는 시점에서 이 수익률, 주가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지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습이나 어떤 금융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금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별로 없습니다. 쉽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률을 놓치든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연금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공부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래 살고 길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다양한 어떤 그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담과 진단과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코토백에 연락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